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국이 된 로마, 이제 이걸 제정 로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는 중간에 잠깐 칼리큘라라든지 네로 같은 좀 정신없는 또라이 황제가 잠깐 들어서긴 했지만 시민들이 이런 미친 황제들은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네로 이후부터는 그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거푸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이게 딱 제국이라고 하기 조금 모호한 게요. 보통의 제국처럼 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황제의 아들이 이제 황태자가 돼가지고 이게 승계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 후계자를 이렇게 지명을 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국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거 왕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대체로 이 황제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또 카이사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카이사르라는 말이 그래서 일종의 부황제처럼 쓰이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우구스투스가 사용했던 호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 시민 이런 뜻의 프린캡스라고 하는 또 호칭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이 말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인 카이사르 그리고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페라토어, 뭐 이런 용어들을 자기 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왕실과 관계되는 용어들이 많이 파생돼 나갑니다. 이 프린캡스에서 여러분 그 딱 짐작하죠. 프린캡스에서 그렇죠. 프린스 여기서 나오게 되고 독일어의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 짜르 이게 다 이 카이사르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페라토어 여기에서 황제라는 뜻의 영어 단어 엠퍼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로마의 황제는 일단 프린캡스라는 호칭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자기 후계자들에게 이제 카이사르라는 호칭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프린캡스가 죽으면 카이사르가 다음을 계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모양이에요. 꼭 자기 아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계속해서 등극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오현제 시대 라고 합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계속해서 등극했던 약 100여 년간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된 거죠. 로마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전부 로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게르만족이 살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막이고 그래서 로마가 자기가 알고 있는 데는 다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엔 유럽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나라가 없죠. 다 로마니까. 다른 나라가 있더라도 로마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압도적인 강국이 있어서 그 강국의 힘으로 인하여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경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가령 20세기에는 어떤 평화의 시기가 있었나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큰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죠.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그 국지전 일어날지언정 큰 전쟁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달도 차면은 기울듯이 나라가 강성할 때가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로마는 이때부터 자기네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로마는 도시국가였잖아요. 이게 도시국가, 기껏해봐야 이탈리아 정도에 맞춰져 있는 제도였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국경선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이 북쪽의 게르만족, 그 다음에 이 동쪽의 파르티아의 침범과 맞서 싸우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시민들이 옛날같이 더 이상 용감하고 근검하고 성실한 그런 시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문제예요. 그 로마는 이제 이 넓은 영토에서 얼마나 많은 조공이 들어오겠어요. 이 들어와가지고 로마는 굉장히 풍족했어요. 굉장히 풍족해서 시민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는 지경에 이르느냐? 자기네 국방, 로마는 원래 시민이 다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국방을 용병을 고용하면서 맡기는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주로 용병으로 누굴 많이 고용했냐면 바로 이
게르만족이에요. 아니 아까 게르만족이 자꾸 쳐들어와서 힘들었다며요. 그런데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게르만족은 누구냐?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날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의 북쪽에 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백인 그러면은 다 똑같은 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이렇게 계열이 다르죠. 그래서 자, 이런 종류의 백인이 있고요. 이게 바로 옛날 로마에서 비롯된 종족 라틴족입니다.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해요. 머리 곱슬머리, 검은 머리,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주로 이렇게 조각미남 많은 라틴족. 그 다음에 이들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키 크고 코 크고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덩치 큰 그 백인, 이게 이제 게르만족이죠. 바로 이게 지금의 독일이 선진국이래 가지고 이렇게 번듯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이때는 완전 야만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있지도 않았고요.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부족끼리도 서로 걸핏하면 싸웠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부족의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C라는 부족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용감하게 잘 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을 게르만족 용병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황제의 계승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황제가 죽자마자 바로 내전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심지어는 살아있는 황제도 뒤집기가 시도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오현제 시대 이후로 로마는 황제가 암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오현제의 마지막 오현제였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황제지만은 그분 역시 암살당하고 맙니다. 범인이 그 아들이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 아들인 코모도스 역시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암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암살당하고 내전, 어떤 강력한 군인이 황제, 다른 반란 세력 일어나 또 싸워, 그래서 또 죽어, 다음 황제, 이런 식으로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이 혼란을 뚫고 어쩌하여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 소수리망하고 비슷한 해결책인데 그러고 보니까 시대도 대충 비슷하네요. 로마는 신이 너무 많아. 원래 로마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좋은 건 다 배우자주의였기 때문에요. 문화도 잘 배울 뿐 아니라 종교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 종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나라 신을 섬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점점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신들도 다 섬기고요. 로마의 토착 신앙의 신들도 다 섬기고요. 에스파냐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겨가지고 무슨 신의 신전 이런 거 짓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흔히 우리말로 만신전. 그러니까 신이 10,000명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나면은 이 종교 괜찮아. 그러면 그 신의 신상을 그 판테온에 갖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가지고 황제의 권위가 이 넓은 영토를 한꺼번에 확 휘어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유일신교가 필요해 하다가 짜자자자자자 눈을 돌려서 마주친 게 바로 뭐냐면은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도입해서 로마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크리스트교가 아주 인생역전 그런 게 돼버리는데 원래 크리스트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한참 전에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미 로마에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더구나 로마는 황제를 곧 신이 될 사람 혹은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교도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어 그러고 버티겠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성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종교가 크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르러서 이제 황제가 공인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크리스트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도 바꿉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가 이제는 너무 낡았고 옛날 체제의 상징이 됐다. 뭔가 신선한 피가 필요해. 신선한 분위기가 필요해. 그래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대개 여기를 그냥 비잔티움이라고 불러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 어디냐면 터키의 유서 깊은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나중에 그 코로나 끝나가지고 여행 갈 수 있으면은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굉장히 멋진 도시입니다. 약간 번잡하긴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살아나는 듯 했으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서로마는 476년 한창 고구려 장수왕 그 무렵이네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는 이후 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1400년대 가서야 터키, 오늘날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만 남아서 계속 버티는 걸 우리는 이제 로마 시대가 계속된다고 보지 않고요.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이미 이제 로마는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세워져서 476년에 망했으니까 합이 몇 년이에요? 1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이렇게 비록 망했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예술적이고 창조적이진 않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문화유산은 그리스처럼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습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학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넓은 영토에서 배울 만한 것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럽은 왠지 하나, 나라는 많아도 문화는 다 비슷하다는 느끼죠. 그냥 뭐라고 퉁쳐요. 우리 그냥 서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하나의 문화권, 서양으로 만든 게 바로 누구냐? 로마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알파벳을 흔히 무슨 자라 그러죠? 그렇죠. 로마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었다. 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 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학습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 쪽, 헬레니즘이죠. 기억나죠? 헬레니즘. 또 하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슨 종교? 그렇죠. 그리스도교. 그래서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 문명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로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또 하나 이제 남긴 큰 업적이 뭐냐. 건축에서 아주 뛰어난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종합예술이잖아요. 로마인들이 지어놓은 건축은 지금 이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고 폐허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날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이걸 2000년 전에 이런 걸 지었단 말이야. 2000년 전에요. 그죠? 2000년 전 우리 부여 있고 사만 있고 하던 시절에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 경기장. 요즘 잠실 경기장하고도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걸 이걸 2000년 전에 지었어? 놀랍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다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리가 아니라 뭐냐면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그 알프스나 이런 데서 폭포가 있는 이런 데서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이게 도시까지 쭉 흘러오게 만드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도시에 도착하면 분수가 돼서 수도꼭지처럼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이런 수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한 지역마다 전부 도로를 깔아가지고 전국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올 때 안타깝게도 이 도로를 타고 굉장히 빠르게 공격해오는 역습을 당하기도 하지만 도로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판테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로마의 발상지었던 도시 로마죠.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지어졌던 수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실용적이기 때문에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철학을 많이 연구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많이 연구했느냐? 자, 글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면 철학을 하지 않고 뭘 할 것 같아요? 이과라면 과학을 하겠지만 문과라면 문과에서 제일 실용적인 사람이 공부할 게 뭘까요? 그렇죠. 변호사.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였다면 철학자가 될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법. 그다음 법만 잘 알아서 될 일이 아니죠. 재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 그걸 수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수사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던 법들이 그 법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형법보다는 민법. 이 민법의 경우는 옛날 로마법을 오늘날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을 정도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작은 규모 공동체일 때는 그때그때 모여갖고 회의해가지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그때 회의하는 게 너무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회의 한번 해가지고 결정된 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결정된 사항들이 하나둘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 기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모이면 결국 뭐가 될까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 애들이 만들었던 게 12표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확대되면서 시민법, 이탈리아 전체에 통하는 시민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포함하는 대제국이 된 다음에는 이제 시민보다 더 큰 범위니까 만민법,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 만민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동로마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체계적인 법전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혹은 로마법 대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날 근대법에도 큰 영향을 준 서양의 대표적인 법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마는 오늘날 서양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도 거의 476년이 1700년대, 1800년대가 될 때까지도요, 유럽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만나도 의사소통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운 사람들은. 왜냐면은 뭘로 의사소통을 했냐면 옛날 로마의 말이었던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1600년대, 1700년대까지도요, 중요한 문헌들, 철학책, 과학책은 주로 라틴어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으면요, 영어만 잘해갖고는 안 됩니다. 영어만 잘해갖고는 안 되고 그 라틴어도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이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와가지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한국어나 일본어만 잘해갖고는 안 되죠. 어떤 글자도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한자. 여러분 한자 공부하세요. 그게 이제 그 서양 애들에겐 라틴어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교과서에는 두 쪽 반밖에 안 되는 로마에 대해서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야, 진도 요거 나가자고 시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선생님도 목도 아프고 막 잠겨요. 이게 막 꽃가루도 들어와가지고 알레르기 때문에 그 목이 막 붓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로마가 망한 다음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로마가 망한 다음부터의 유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게임 세계관에 가장 인기가 많은 시대. 뭐죠? 네. 중세입니다. 판타지의 배경, 판타지 월드, 중세. 과연 이렇게 판타스틱 했을까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